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는 있어도 단 하나,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즉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고 자신의 길을 선택할 자유만큼은 빼앗아 갈 수 없다. 이 문장은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곳에서 모든 걸 잃은 한 인간이 발견한 진리입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생지옥의 한가운데서 나온 목소리니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가 바로 그 목소리의 주인공,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이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입니다. 이걸 읽다 보면 이게 단순한 생존기나 고발 문학과는 결이 좀 다르다는 걸 느끼게 돼요. 네, 맞습니다. 마치 한 심리학자가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주변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숨을 건 임상실험을 한 기록 같달까요? 아, 정확한 표현이세요. 그래서 이 책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사랑받는 거겠죠. 책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도 그 흐름을 따라가 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프랭클이 직접 겪은 수용소의 그 참혹한 현실을 심리학자의 눈으로 아주 냉철하게 분석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경험을 딛고 만든 그의 이론, 로고테라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 정신의 위대함과 그 한계, 그 두 가지를 다 들여다보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야기의 시작. 1942년 아우슈비츠로 가는 기차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프랭클이 수용소에 도착하자마자 마주한 게 그 악명 높은 선별 작업이잖아요. 네, SS 장교가 손가락 하나로 왼쪽, 오른쪽을 가리키는 것만으로 그냥 삶과 죽음이 갈리는. 정말 끔찍한 순간이죠. 당시 프랭클은 운 좋게 오른쪽, 노동 가능한 쪽으로 분류됐지만 그의 부모님과 아내는 바른 쪽으로 보내졌고 다시는 못 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모든 걸 빼앗기고요. 그렇죠. 옷가지뿐만 아니라 그가 평생을 바쳐서 쓴 원고, 그가 정신적인 자식과도 같았던 그 원고까지도요. 그는 이제 이름 대신 119104라는 번호로 불리게 됩니다. 아, 한 인간의 정체성이 그냥 완전히 해체되는 과정이네요. 네, 말살되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프랭클은 수감자 119104가 아니라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로 돌아가죠. 그 끔찍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인간의 정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가 처음 발견한 게 뭐였나요? 첫 번째 단계는 충격입니다. 대부분의 수감자들이 처음에는 현실을 부정해요. 이건 끔찍한 악몽일 뿐이야. 곧 깨어날 거야 하면서요. 일종의 자기 방어 기제군요. 네. 하지만 눈앞에서 동료가 구타당하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그 환상은 깨지고 끔찍한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은요. 그 충격과 공포를 계속 안고 살 수는 없을 텐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며칠이 지나면 두 번째 단계, 바로 무감각 상태에 빠져들게 됩니다. 프랭클은 이걸 정서적 죽음이라고 표현했어요. 정서적 죽음이요? 네. 옆에서 친구가 끌려가도 얼어붙은 시체를 봐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역겨움, 공포, 동정심 같은 모든 감정이 무뎌지는 거죠. 아,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그냥 닫아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또 다른 형태의 심리적 방어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끔찍합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영하 20도 추위 속에서 12시간 넘게 노동하고 멀건 수프 한 그릇으로 버텨야 했으니까요. 프랭클이 책에서 그런 말을 했죠. 어떤 큰 사건의 고통보다 매일 반복되는 이 사소하고 끝없는 고통이 정신을 더 파괴한다고.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런 극한 상황에 놓이면 인간의 내면 세계가 완전히 달라져요. 우선 시간 개념이 바뀌거든요. 시간 개념이요? 네. 어제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떠올리기 싫고 내일이 올 거란 희망은 없으니까 오직 원초적인 현재에만 매달리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빵 한 조각 더 얻을까? 저 감독관 눈에 띄지 않을까 하는 생각뿐입니다. 그런데 정말 역설적인 건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오히려 종교적이고 영적인 갈망이 깊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이에요. 아주 중요한 관찰입니다. 모든 걸 잃어버린 그곳에서 사람들이 오히려 초월적인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네, 수용소 한 구석에서 다 같이 기도를 하거나 서로 영적인 위로를 나누는 모습들이 종종 보였다고 해요. 모든 것이 무너진 곳에서야 비로소 나는 왜 이 고통을 견뎌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느 추운 새벽 강제 노동 현장으로 걸어가던 프랭클에게 찾아온 그 깨달음의 순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네, 발은 동상에 걸려서 감각도 없고 감독관은 고함 지르고 친구는 옆에서 신음하고 있는 최악의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프랭클이 문득 자기 자신을 그 상황에서 분리시켜서 다른 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훗날 내가 해방된다면 따뜻한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수용소의 심리학에 대해 강의할 것이다. 바로 이 생각이었죠. 네, 이게 단순히 살고 싶다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 지옥 같은 고통의 순간들을 미래 강의를 위한 의미 있는 자료로 바꿔버린 거잖아요. 바로 그것이 로고테라피의 핵심 중 하나인 태도적 가치의 발견입니다. 환경 자체는 바꿀 수 없어요. 고통은 피할 수 없죠. 하지만 그 고통을 대하는 나의 태도만큼은 온전히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아, 고통 그 자체는 무의미할 수 있지만 내가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영웅적인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같은 단순한 자기 위안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네요. 훨씬 더 깊은 거죠. 고통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마주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고통을 초월하는 것에 가깝군요. 정확합니다. 그가 또 다른 경험도 이야기하잖아요. 행진 중에 본 석양의 아름다움, 그리고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아내를 떠올리며 나는 내면의 대화. 네, 맞아요. 그는 그때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내 곁에 없어도 그의 정신적 존재는 내 안에서 영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외부의 그 어떤 것도 앗아갈 수 없는 내면의 힘을 발견한 거죠. 그렇게 삶의 의미를 붙잡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운명이 극명하게 갈렸다고 하죠. 프랭클이 관찰한 그 담배 이야기는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요. 네. 당시 수용소에서 담배 몇 개비는 수프 몇 그릇과 바꿀 수 있는 거의 화폐나 다름없었거든요. 생존과 직결된 거였죠. 그런데 어떤 수감자가 그 귀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다? 그건 나는 이제 내일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은 행동이었죠. 프랭클은 담배를 피우는 동료를 보면 그가 48시간 안에 죽을 거라고 예측했고 그 예측은 거의 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와. 반면에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거나 내가 나가서 이 참상을 알려야 한다처럼 아주 작은 의미라도 붙잡은 사람들은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훨씬 더 오래 살아남았고요. 네. 니체의 말이 떠오르네요.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거의 모든 상황을 견뎌낼 수 있다. 바로 그 문장이 로고테라피의 모든 것을 요약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경험들이 모여서 마침내 로고테라피, 우리말로는 의미치료라는 이론으로 정립된 거죠. 당대의 심리학을 이끌던 프로이트와 아들러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거고요. 맞습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동기를 쾌락을 향한 의지에서 찾았고 아들러는 권력을 향한 의지에서 찾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프랭클은 수용소 경험을 통해 이 두 가지가 모두 틀렸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쾌락도 권력도 아닌 바로 의미를 향한 의지라는 겁니다. 의미를 향한 의지요. 네, 이게 바로 제3 비엔나 심리학파의 탄생입니다. 좋습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그럼 그 의미라는 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 걸까요? 좀 막연하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프랭클은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세 가지 길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적 가치예요. 아,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네, 어떤 과업을 완수함으로써 의미를 찾는 거죠. 프랭클에게는 수용소에서 잃어버린 원고를 다시 쓰는 게 바로 여기에 해당했고요. 두 번째는 경험적 가치라고 했죠. 맞습니다. 어떤 아름다움이나 사랑을 경험하면서 얻는 의미죠. 수용소에서 본 석양이나 아내에 대한 사랑을 떠올린 경험이요.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네, 이게 프랭클 이론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태도적 가치입니다. 앞에 두 가지가 불가능한 상황, 즉 피할 수 없는 운명과 고통에 직면했을 때 발견할 수 있는 의미죠. 어떤 태도를 선택하느냐. 수용소에서는 사실상 이 세 번째 가치만이 유일한 희망이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아우르는 개념이 바로 비극적 낙관주의입니다. 비극적 낙관주의요? 네, 삶에는 고통, 죄책감,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비극적 삼총사가 존재하지만 인간은 바로 그 비극에 맞서 의미를 찾아냄으로써 삶을 긍정할 수 있다는 역설적인 믿음이죠. 그가 제시한 공식이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절망은 고통 빼기 의미다. D는 S 빼기 M. 네. 같은 크기의 고통을 겪더라도 거기서 의미를 찾으면 절망은 줄어들지만 의미를 못 찾으면 그 고통이 고스란히 절망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아주 강력한 통찰이죠. 아우슈비츠의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프랭클이 버틸 수 있었던 건 그 고통의 이유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론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분명히 존재할 것 같습니다.
듣다 보면 너무 개인의 정신력이나 의지를 강조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물론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비판이 생존자 편향의 문제죠. 아, 살아남은 사람의 이야기니까요? 네, 이건 살아남은 프랭클 개인의 경험을 과도하게 일반화한 것 아니냐. 의미를 붙잡았지만 결국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하는 질문이죠. 그건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특히 태도를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자칫 잘못하면 고통받는 사람에게 네가 힘든 건 네 태도 탓이야 라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폭력이 될 수도 있고요. 굉장히 날카롭고 타당한 비판입니다. 아마 프랭클 자신도 이 점을 알았을 거예요. 그는 아마 이렇게 답했을 것 같습니다. 의미를 찾는 것이 생존을 보장하는 마법은 아니라고요. 하지만 그것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마지막까지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말이죠. 아, 로고테라피의 목표는 단순히 살아남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죽음의 순간에조차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는 태도를 선택함으로써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본 거죠. 목표 자체가 다르군요. 단순한 생존 기술이 아니라 인간 존엄성에 대한 이야기로 봐야겠네요. 그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반세기가 넘도록 불멸의 고전으로 읽히는 이유는 뭘까요? 특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겠죠? 네, 프랭클이 예언처럼 말했던 실존적 공허라는 개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존적 공허요? 과거 인류가 굶주림과 빈곤에 시달렸다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 현대인들은 오히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공허함에 시달릴 것이라고 예측했거든요. 와, 정말 지금 우리 이야기네요. 소셜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고 AI 때문에 불안해하면서 나는 도대체 왜 사는가? 이 질문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우리를 짓누르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서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담고 있는 책으로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극한의 상황에서조차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겪는 불안과 공허 속에서도 분명히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때문이죠. 결국 빅터 프랭클이 아우슈비츠의 철조망을 넘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하네요.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온전히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인간의 마지막 자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는 내 삶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라고 묻곤 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나은 건강, 더 큰 성공 같은 것들이요. 네, 그렇죠. 하지만 프랭클은 그 질문을 180도 뒤집으라고 조언합니다. 삶이 당신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바로 그 질문입니다. 와, 그 질문이 굉장히 무겁게 들리네요. 삶이 나에게 뭔가를 기대한다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엄청난 압박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도 생길 것 같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요. 하지만 여기서 기대란 거창한 성공이나 위대한 업적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프랭클이 말하는 기대란 책임에 더 가깝습니다. 책임이요? 네. 당신을 필요로 하는 어떤 일,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어떤 사람, 당신만이 완수할 수 있는 어떤 과업은 무엇인가? 그것이 아픈 가족을 돌보는 일일 수도 있고 당신의 자리에서 묵묵해 맡은 바를 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 그것이 바로 당신의 삶의 의미를 채워나가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